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영상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업을 하시든, 교육계에 계시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든, 심지어 연애를 할 때까지 타인과 소통해야 하는 모든 분들께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이 짧은 몇십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귀중한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부분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깨달음이 숨어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르며 멋진 태도를 보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하죠. 그리고 쉽게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살면서 습관처럼 그런 태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주로 가족 환경의 영향을 받아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으며 심지어 그런 태도를 결점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성숙함이라고 생각하죠. 반면 후천적으로 습관이 형성된 사람들은 특정 직업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나 서비스직처럼 오랫동안 고위층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면 그들의 태도와 기품 또한 자연스럽게 점잖고 품위 있게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가면일 뿐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점차 문이 높아져 남을 깔보는 오만함과 심지어 아첨꾼 같은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남성들이 결혼 상대로 특정 유형의 여성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 미래에 자신을 무시할까봐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특히 연애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진실함에서 시작되니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는 기품을 지닌 사람들은 대개 뛰어난 리더십과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에 뛰어드는 사업가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 비록 급여가 높지 않더라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흐름에 역행하여 위험에 맞서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탁월하며 강한 내면과 절대적인 자신감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리더의 기품이자 타인을 끌어당기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나이나 학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특히 그들이 아직 성공하기 전이라면 꼭 가까이 지내세요. 나무를 먼저 심고 때를 기다려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들은 대개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에 능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드물지 않아요. 가득 찬 병은 소리가 나지 않고 반쯤 찬 병만 요란하게 흔들린다는 속담처럼요. 사람의 본성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침묵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우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경우 그것이 특정 사건이나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인 성격이거나 가족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저 미소 지으며 넘기세요. 옳고 그름을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기분만 상할 뿐이니까요. 몸집이 크고 강인해 보이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타인에게 먼저 길을 양보하는 사람들은 대개 침착하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힘을 가졌지만 겸손하죠. 사실 거만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감이 부족해서 오만함이나 강경함을 방패 삼아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학창시절에 소위 일진이나 선배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옛 수법들이 통하지 않기에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죠. 진정한 사냥꾼은 언제나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세요. 만약 연애 상대라면 그들은 분명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뒤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되게 속이 좁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이득을 위해 친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음모는 보통 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강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숨어서 계략을 꾸밀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얼굴을 가집니다.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기회주의이며 원칙 없이 행동하죠. 불평하는 것은 나약한 행동입니다. 불평과 복수는 비록 비슷한 맥락의 감정일지라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간격이 있습니다.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실제 능력이 없고 입으로만 떠들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째째하고 이기적이며 심지어 친구를 배신하는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가능한 한 멀리하세요. 그들과 어떤 이익관계도 맺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들의 선물이나 추계금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과장해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 쉽게 장난을 치고 스스럼 없이 몸을 터치하거나 마치 오랜 친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 만났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쉽게 돌아서거나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그들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며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즐기기도 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친한 척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얼마나 공허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제심을 유지하며 타인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감정을 쉽게 침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수조차도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휴대폰 주소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미리 연락하지 않고도 바로 전화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되게 성숙하고 현명하지만 지나치게 친한 척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남을 깎아내리거나 배신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으로 비추죠. 만약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면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데이트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테니까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내심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극도로 자만심이 강한 유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거나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이 보여주는 예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처럼 가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자만심은 결국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방편일 뿐이에요. 진정한 자신감은 모든 것을 담담한 태도로 바라보고 타인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 때 발휘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응대하세요. 만약 데이트 중에 만났다면 능숙하게 예의를 갖춰 만남을 끝내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 마치 에피타이저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많은 사업가와 리더들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공격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도 있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위기 속에서 굳건히 서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도 있죠. 또 항상 거만하고 사회를 비판하기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겉핥기식 지식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고 침착함을 잃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의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원시원하고 농담도 잘하지만
뒤로는 남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도 있고요. 또 평소에는 자유분방하고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용기와 능력을 발휘하여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형이지만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모두에게 쓰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저명한 관료였던 증국번은 사람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눈빛을 가장 먼저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눈빛은 신기가 있고 밝고 선명해야 하는데 이는 부귀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했습니다. 눈빛이 흐리멍덩하고 활기가 없는 사람은 대개 진실되기 어려우며 눈동자가 이리저리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간사하여 중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코와 입을 살폈습니다. 코가 곧고 콧대가 높으며 콧방울이 두툼하고 입술이 균형 잡힌 사람은 대개 정직하고 총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코가 휘었거나 입이 작은 사람은 중책을 맡기기 어렵다고 했죠. 그 외에도 그는 체형과 허리에도 주목했습니다. 허리가 곧고 체형이 균형 잡힌 사람은 부귀한 상이며 허리가 가늘고 약한 사람은 중량감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허리가 지나치게 가늘면 안 되고 너무 마르지 않으면서도 곧게 서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국번은 목소리와 안색 또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그가 가진 구체적인 기준들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한풍제 시기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은 증국번이 이끌던 상군이 태평천국군에 맞선 주력 부대였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상군과 태평천국군 사이의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한풍 8년 10월 태평천국군의 두 장군 진옥성과 이수성이 병력을 이끌고 여주와 사마를 공격하여 안휘순무 이서빈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이 전투에서 증국번의 동생인 증국화가 전사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정거번은 태평군을 포위하고 공격할 병사들을 지휘할 인재를 서둘러 선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재능, 도덕성, 그리고 품성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평가하며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는 군대 내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호랑이를 잡을 때는 형제처럼, 전쟁에 나설 때는 부자처럼 일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동시에 얄팍한 잔꾀나 간교한 계책만을 가진 사람들은 멀리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 편의 비결로 요약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눈과 코를 보고, 진실과 거짓은 입술과 입을 보며, 공명은 기계를 보고, 부귀는 정신을 보며, 의지는 끈기를 보고, 위기 상황에서는 종아리 근육을 보라. 절제심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을 들어라. 그는 사람의 신체와 기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체는 내면의 정수와 같아서 외부 요인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산은 비바람에 표면의 흙이 침식될지라도 그 견고한 핵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핵심 정신은 눈과 얼굴 표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고번은 사람을 평가할 때 내면뿐만 아니라 외형과 자세도 관찰했습니다. 학자들에 대해서는 신체와 인품을 중시했는데 이 두 요소가 인간의 운명과 잠재력을 담고 있는 두 개의 큰 문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두 문을 열면 내면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품과 신체는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옛 의학 대가들, 문인들, 그리고 수양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크게 청순함과 혼탁함 두 가지로 나누곤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청순하고 올곧은 것과 청순하지만 간사하고 사악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올곧은지 간사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를 정적 상태와 동적 상태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적일 때 올곧은 사람의 눈빛은 보통 고요하고 깊으며 마치 반짝이는 두 개의 밝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차갑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적일 때 그들의 눈빛은 밝게 타오르며 자신감과 결단력을 내비치고 봄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날카롭고 섬세합니다.
눈이 정적인 상태일 때 그 시선은 맑고 침착하여 주변의 모든 것에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동적인 상태일 때 눈빛은 살기를 품고 날카로움을 분명히 드러내며 마치 정확히 목표물을 겨냥하여 치명타를 날리려는 듯합니다. 이 두 가지 신체의 상태는 순수하고 강렬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눈이 정적인 상태일 때 그 시선은 희미하고 마치 흔들리는 반딧불의 약한 빛처럼 고정되지 않습니다. 동적인 상태일 때 눈빛은 맑게 흐르는 물 같지만 망설이고 우유부단합니다. 이 두 가지 눈빛 유형 중 하나는 감정을 위장하는 사람의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에 큰 압박을 받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눈이 정적인 상태일 때 그 시선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현실에 속하지 않는 듯합니다. 동적인 상태일 때 눈빛은 끊임없이 불안정하며 마치 바람에 계속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눈빛 유형 중 하나는 재능은 있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깊은 모략까지만 항상 손실을 두려워하는 자의 것입니다. 처음 두 가지 유형의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품성에 결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신체를 지닌 사람들은 대개 정신이 날카롭지만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 모두 내면에 어떤 종류의 사악한 기운을 지니고 있지만 겉모습은 청순한 면과 섞여 있어 구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을 평가할 때 의도적으로 강한 겉모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보통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결단력을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활기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내기 더 어렵습니다.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활기찬 척해도 자신의 약점을 숨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신이 충만한 사람은 그들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내면에서 우러나옵니다. 도가에는 정신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 내면을 수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들의 전체적인 심리적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행동의 섬세함과 꼼꼼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의 경우 미성숙 단계에서 평가해보면 그들이 신중할수록 오히려 섬세함과 신중함의 부족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범한 사람의 경우 완성 단계에서 평가해보면 그들이 대범할수록 행동은 더욱 정교하고 철저하여 결코 소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들은 본래 내면에 존재하지만 외부로 표현될 때는 태도가 되며 태도는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부귀한 신체는 총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통적인 부귀한 골상 유형으로 각기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정의 뼈대는 풍만하고 둥글며 뒷머리뼈는 단단하고 선명하게 솟아 있어야 합니다. 두개골 바닥뼈는 평평하면서도 약간 돌출되어야 하고 이마뼈는 뿔처럼 솟아 위로 비스듬히 뻗어 머리카락선에 닿아야 합니다. 관자놀이뼈는 곧게 위로 향하며 눈썹뼈는 차갑고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견고해야 합니다. 콧등뼈는 죽순처럼 곧게 솟아 있고 광대뼈는 균형 잡혀 너무 드러나지도 숨겨지지도 않아야 하며 턱뼈는 평평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머리의 골상을 관찰할 때는 이마, 뒷머리뼈, 관자놀이뼈의 3가지 중요한 부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얼굴에서는 특히 눈썹뼈와 광대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 5가지 부위가 모두 완벽하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입니다. 만약 한 부위만 만족스러워도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2 부위가 좋으면 평생 비천하게 살지 않습니다. 3 부위가 좋으면 노력만 하면 번창할 것입니다. 4 부위가 만족스럽다면 틀림없이 귀하게 될 것입니다. 안색에 관해서는 푸른색이 가장 고귀합니다. 황색의 자줏빛이 약간 도는 것은 한 단계 아래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창백하고 마른 해골 피부 같은 안색입니다. 골상 또한 기질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기질이 조화롭고 관통하면 그 사람은 매우 고귀합니다. 기질이 산만하고 결속력이 없으면 그저 보통 수준에 불과합니다. 머리뼈의 상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좋은 머리뼈 상만 못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크지만 이마뼈가 풍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가 둥글지만 이마뼈가 비틀어져 있으면 종종 세속을 등지고 수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콧등이 지나치게 풍만하면 부모님의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광대뼈가 눈꼬리에 바싹 붙어 있으면 대개 후손을 보기 어렵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는 한치의 짧은 거리에서 수천 리의 먼 거리에 이르는 것만큼이나 큽니다. 다음은 강함과 부드러움, 즉 강유 개념입니다. 신색과 골상을 살펴본 후에는 강유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유는 오행 상생 상극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도가에서는 이를 선천의 씨앗이라고 부르는데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과한 것은 조절하여 균형을 이룹니다. 강유 오행은 음양의 표현으로 인간의 운명과 서로 통합니다. 오행은 상생상극의 관계를 포함하며 이를 사람들은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흐름은 순행과 역행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순행-오행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상생의 순한 고리를 이룹니다. 순행-오행에 속하는 사람은 지위는 높지만 부귀는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순행-오행에 속하는 사람은 지위는 높지만 부귀는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귀를 누리더라도 물결처럼 오르내리며 불안정합니다. 역행하는 오행은 오히려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금-오행에 속하는 사람이 화의 요소를 지니면 매우 귀하게 됩니다. 반대로 화-오행에 속하는 사람이 금의 요소를 지니면 30살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오행에 속하는 사람이 토의 요소를 지니면 매우 귀하게 되지만 토-오행에 속하는 사람이 수의 요소를 지니면 평생 고독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오행에 속하는 사람이 금의 요소를 지니면 매우 귀하게 되지만 금-오행에 속하는 사람이 목의 요소를 지니면 칼이나 흉기의 재난을 겪기 쉽습니다. 오행에 대한 다른 설명들은 대개 짜깁기 된 것이 많고 정통 이론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행은 내면에 강하고 부드러운 성질의 표현이며 기쁨, 슬픔, 분노, 차분함, 계산적인 태도 등을 포함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쉽게 기뻐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행복해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대개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광기 어린 모습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상황을 가리지 않고 지난 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숨기는 모습입니다. 깊은 속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교묘하게 살핍니다. 모든 일에서 흉함을 피하고 기람을 찾으며 사람들과 매끄럽고 영리하게 어울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하게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진실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능숙하지만 교활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아첨하지 않으며 광기 어리지만 소란스럽게 파괴적이지 않고 게으르지만 여전히 진실하며 유연하게 소통하지만 훗날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대개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능숙하지만 간사하고 광기 어리지만 소란스럽게 파괴적이며 게으르지만 위선적이고 유연하게 소통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하면 미래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관찰만으로도 누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누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삶에서 항상 나타나는 모습들을 항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드물게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들을 시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갑자기 시선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즐겁게 웃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한쪽에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가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우며 깊이 있는 모략을 꾸미고 사악하며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가 주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헐뜯거나 비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말이 많고 신뢰할 수 없는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명확하지 않고
결정해야 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별로 감동할 만한 일도 아닌데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하고 그들의 연민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습이 한 사람의 평생 운명을 반드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의 거의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눈썹과 수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흔히 눈썹과 수염이 있어야 진정한 남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수염이나 눈썹이 없으면서도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정말 드무니까요. 옛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어서는 눈썹을 보고 늙어서는 수염을 보라. 이 말은 젊은 시절의 운명은 눈썹 관상에 달려있고 나이 들어서의 운기는 수염에 많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얼굴에 드물게 귀한 보랏빛 기운이 돌고 푸른색과 붉은색 사이에 오묘한 빛깔을 띠면 수염이 없어도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됩니다. 두 뺨이 매끄럽고 수염이 성기어도 곽자이, 곡자이처럼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수염이 숱이 많지 않아도 권세가 가득하고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곽거병, 호취병은 수염이 없었고 냉정한 얼굴이었지만 큰 공을 세워 천하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단지 예외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90% 이상은 눈썹과 수염이 풍성해야 품격 있고 귀한 기품을 지닙니다. 눈썹에서 반짝이는 광채는 부유하고 고귀한 관상을 나타냅니다. 눈썹은 뿌리, 중간, 끝 부분에서 세 가지 층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빛이 모두 갖춰져 있으면 대단한 부와 귀를 지닌 관상입니다. 두 가지 층이라면 그보다 못하고 한 가지 층이라면 여전히 좋지만 평범한 수준입니다. 눈썹이 가지런하고 짙고 옅음이 적당한 사람은 문명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여겨집니다. 눈썹은 맑고 수려하며 밝아야 하고 너무 두껍거나 뻣뻣해서는 안 됩니다. 눈썹이 너무 빽빽하고 숱이 많아 멀리서 보면 바람을 가르는 봉황의 날개 같거나 용 두 마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고귀한 눈썹 관상입니다. 반대로 눈썹이 먹물 자국처럼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다면 이는 평범한 눈썹 관상입니다. 눈썹이 살짝 굽어 팔자 모양을 이루면 좋은 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처진 눈썹이 팔자 모양을 이룬다면 좋지 않은 관상입니다. 눈썹이 길다면 우아한 곡선미가 있어야 하고 짧다면 날카롭고 생기 있어 보여야 합니다. 짙은 눈썹은 허황된 빛을 띄어서는 안 되며 옅은 눈썹은 마른 시로라기처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두 눈썹이 두 자루의 날카로운 검과 같다면 이 사람은 분명 군을 지휘하는 장군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눈썹이 낡은 빗자루 두 개와 같다면 몸에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할 많은 징후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썹이 너무 길어 눈을 가려 시선에 힘이 없거나 눈썹이 어지러워 눈빛이 피로해 보이고 생기가 없거나 눈썹이 너무 얇아 가겨워 보이거나 눈썹이 너무 거칠어 단아함이 부족하다면 이 모든 것은 좋지 않은 눈썹 관상으로 여겨집니다. 수염은 숱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숱이 많든 적든 눈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염이 많다면 명확하고 부드러우며 밝고 지저분하지 않으며 길이 또한 적절하게 잘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수염이 적다면 매끄럽고 윤기나며 곧고 날카로워 기품이 넘치고 얼굴의 다른 부분들과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수염이 용수철처럼 구불구불하다면 이 사람은 분명 총명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넓고 아량이 깊을 것입니다. 달아해진 실처럼 가늘고 길며 여러 곳에서 살짝 구부러진 수염을 가진 사람은 보통 자유분방하지만 방탕하지 않으며 훗날 위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처럼 뻣뻣하고 강인한 수염을 가진 사람은 훗날 충성스럽고 존경받는 고위 관직에 오를 것입니다. 수염이 밝고 윤기나며 반짝이는 은빛띠와 같다면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조정의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그들이 재능 있고
관직 세계에서 큰 기쁨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수염이 보랏빛을 띠고 눈썹은 날카로운 검 같으며 목소리는 우렁차고 수염이 귀 뒤까지 길게 자라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 관상이 밝고 뼈대가 맑고 수려하다면 이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10년 동안 재상을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염이 너무 짧게 나거나 고르지 않게 나고 수염 끝이 입을 가리거나 아예 수염이 없는 경우는 대개 가난한 삶과 불운한 운명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너무 자세히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에 관해서는 사람의 음성은 천지의 음양오행과 같아서 맑고 탁함의 구분이 있습니다. 맑은 목소리는 가볍고 높이 솟아오르는 듯하며 탁한 목소리는 무겁고 낮게 가라앉는 듯합니다. 목소리는 단전에서 시작되어 목구멍을 거쳐 소리를 내고 혀에서 맑고 탁함이 변환되며 치아를 통해 구별된 후 마침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음의 기본 소리들과 긴밀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그들의 독특함을 알아차리기 위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소리가 오음의 법칙을 완벽히 따르지 않더라도 그저 목소리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이 재능 있는 인재인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이 재능 있는 인재인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와이스, 터트풀, 인게이징은 분리할 수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발성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고 소리는 발성기관이 닫힐 때 나타납니다. 목소리의 좋고 나쁨을 식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기쁨, 분노, 슬픔, 행복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통해 목소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쁨의 소리는 마치 푸른 대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맑고 귀에 편안합니다. 분노의 소리는 우레가 울리는 것처럼 강렬하고 웅장합니다. 슬픔의 소리는 얇은 얼음이 깨지는 듯 날카롭고 애처롭습니다. 행복의 소리는 바람 속에서 눈이 부드럽게 내리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 모든 소리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맑고 울림이 있는 소리는 대개 고귀한 목소리로 분류됩니다. 만약 소리가 두텁고 강한 기백을 담고 있다면 종소리처럼 웅장하여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얇고 가벼운 징소리 같다면 천박한 부류에 속합니다. 만약 부드럽고 온화한 소리라면 닭이 우는 소리처럼 맑고 길게 울려 퍼져 고귀합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시끄럽게 울부짖는 것처럼 공허한 것입니다. 멀리서 들으면 강렬하고 남성적인 기계가 느껴지지만 가까이서 들으면 부드럽고 여운이 남아 온화하고 청아함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작은 바람이 종을 두드리는 듯 편안하고 부드러우며 끝은 검은 고현을 가볍게 뜯는 듯 우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목소리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지만 굳이 크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 혹은 크게 말하든 조용히 말하든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의 바르고 섬세한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만약 소리가 산만하고 리듬이 없으며 울림이 남지 않는다면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소가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급하고 거칠며 어색한 소리라면 한밤중에 몰래 음식을 훔쳐먹는 쥐소리와 같습니다. 말이 끊어지고 일관성이 없으며 혼란스럽고 때로는 혀가 꼬여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는 평범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해당합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대개 소리만 있고 울림이 없으며 목소리가 거칠고 불안정합니다. 반면 영리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종종 울림은 있지만 소리가 부족하여 거짓되고 꾸며낸 인상을 줍니다. 새는 소리만 있고 울림이 없으며 사람은 가르치려 해도 여운이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목소리를 가리킵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말은 그저 공기 중에 퍼지는 소리일 뿐 섬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정으로 말하고 목소리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말을 마친 후에도 그 울림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그는 예의 바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뛰어난 인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말하는 사람이 입모양은 크지만 말이 간결하고 진실되며 유창하지만 과시하거나 경솔하지 않다면 이는 깊은 내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명성과 존경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기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한 사람의 큰 운명을 상징한다면 기색은 작은 운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큰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지만 나중에 인간이 겪게 되는 일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반면 작은 운명은 지속적인 순조로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얼굴의 빛이 발산되지 못한다면 귀한 옥이나 보석이라 할지라도 돌멩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색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비단이라 할지라도 거친 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큰 운명은 한 사람의 일생의 길흉화복을 결정하고 작은 운명은 몇 달간의 길흉을 좌우합니다. 기는 인간 생명과 발전의 주된 정신입니다. 내면에서는 신태로, 외면에서는 기색으로 표현됩니다. 기색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그 중에는 평생 지속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기색이 옅은 경우가 많으니 이는 기질이 얇고 색채가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청년기에는 기색이 밝고 색깔이 더 진해집니다. 성인이 되면 기색이 찬란하게 빛나며 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에는 기색이 소박하고 꾸밈없이 변화합니다. 또한 기색은 계절에 따라 변화합니다. 봄에는 풀과 나무의 숨결처럼 푸른 기색이 돌고 여름에는 생명력 넘치는 붉은 기색이 가득합니다. 가을에는 여무는 기운을 담은 따뜻한 노란 기색이, 겨울에는 고요함을 반영하는 흰 기색이 빛납니다. 한 달 안에서도 기색은 변합니다. 초순에는 새싹이 돋아나듯 생기 넘치다가 중순에는 옅어지고 다시 순환에 따라 변화합니다. 하루 안에서는 아침에는 신선하고 낮에는 충만하며 저녁에는 부드러워지고 밤에는 평화로워집니다.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의 기색이 황색을 주된 색으로 띠는 것이 좋습니다. 황색은 중용과 안정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얼굴 주변에 구름처럼 밝은 황금빛이 감돈다면 이는 분명 행운과 재물이 따를 징조입니다. 만약 이 황금빛이 정수리에 드리워진다면 그 사람은 시험에서 성공하여 장원급제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마 양쪽에 날개처럼 귀까지 길게 뻗은 두 줄기 황금색 줄무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곧 승진하거나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당 부위가 황금빛으로 빛난다면 그 사람은 돈도 벌고 관직도 얻을 기회를 빠르게 잡게 될 것입니다. 명당 부위와 콧대가 하얗고 깨끗하게 빛나면 그 사람은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눈꼬리와 눈초리 부분이 찬란한 구름처럼 붉게 물든다면 이 젊은이는 시험을 아주 순조롭게 통과할 것입니다. 인당의 보라색 줄무늬가 산근 부위까지 위로 길게 뻗어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꾸준히 재물을 얻게 될 징조입니다. 눈 아래 두 부위가 초승달처럼 붉고 콧대에 의해 나뉘어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장남을 얻을 것이 확실합니다. 양쪽 뺨이 붉고 환하게 빛난다면 그 사람의 부모나 형제들이 큰 공을 세워 가문의 명성과 부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색들을 통해 얼굴의 기운이 인간의 운명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의 기색은 푸른색이나 흰색을 띠기도 하는데 각 색깔마다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대개 눈 아래에 나타납니다. 만약 걱정이나 고통으로 인한 것이라면 푸른색은 짙고 탁한 색깔을 띨 것입니다. 만약 예기치 않은 재난이라면 푸른색은 불균이라고 옅은 연기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흰색은 주로 눈썹 끝에 나타납니다. 만약 과도한 음주나 과로로 인한 쇠약이라면 흰색은 창백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점차 희미해집니다. 만약 큰 재난을 겪는다면 흰색은 마른 뼈처럼 창백하며 죽음의 기운을 풍깁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기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색깔을 띠면 눈부신 승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흰색이 밝고 환하게 빛난다면 토 또는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얼굴을 통해 큰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좋지 않은 기색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눈 주위를 둘러싼 흰색은 가정의 불화와 혼란을 예고합니다. 2. 이마에 검은색이 모여 있다면 분쟁에 휘말릴 징조입니다. 3. 양쪽 뺨에 얼룩덜룩하게 번진 붉은색은 사고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4. 인당에 탁한 회색빛이 돈다면 큰 재앙의 징조입니다. 이 4가지 기색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연이어 재난이나 불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색으로 사람을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소인을 멀리하고 귀인을 알아보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인생의 교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